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건데요.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 대해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에게도 수사 결과만 보고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또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하게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져 취임 6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긴다죠. 이렇게 되니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장관과 총장의 갈등, 그 끝이 궁금해집니다. 7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청진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고요. 2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있었던 DLS, DLF 사태 그리고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라인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사상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피해 규모만 한 1조 6천억 원대로 추산이 됩니다. 라인자산운용의 이제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회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라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예. 이번에 100% 환불 결정이 내려진 건 라임 운용이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4개의 펀드 가운데 1개, 이 무역금융펀드인데요. 네. 통상 그동안 이제 배상이라는 게 대부분 많아봐야 한 50%, 그리고 역대 최대 배상 비율은 이 DLF 사태,
독일 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펀드인데요. 예. 그게 80%까지 최고 배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100% 결정이라는 건 그야말로 파격적인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느냐? 이 펀드를 판매할 때부터 이미 투자 원금 상당 부분 최고 98%까지 손실 난 것을 알면서도 네. 이 수익률이나 투자 위험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있는 펀드를 은행과 이제 증권사는 확인도 하지 않고 팔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라는 논리인데 한마디로 이제 판매사가 모른 채 부실 상품을 팔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라라는 압력입니다. 지난해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한참 왜 불안전 판매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팔았다 뭐 이런 등등해서. 근데 그런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이거는 속이고 팔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금융 사기에 가깝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한 거군요. 그래서 100%다 돌려줘라 하는 판결인데, 자, 그럼 문제는 은행들이 이런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까 아니면 불복해서 뭐 소송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가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수용을 하면 괜찮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이게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법정 다툼으로 가왔다라는 겁니다. 아하. 이 무역투자금융 펀드에 투자를 하신 투자분들도 곤욕스럽지만 이 금융사 역시 지금 당혹스러워했는데요. 왜냐하면 신한금투,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와 같은 금융사들이 이사회 등 내부 결정을 거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 이 금융사들은 자신들도 이 라임자산운용과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부실 펀드인 걸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금융사도 딜레마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500여 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고요. 58개 법인에게 이 상품을 팔았습니다. 판매 금액만도 최대 1,6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이 권고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도 똑같이 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이제 수용할 경우 또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 라임 펀드는 물론이고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이 줄줄이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의 분쟁에도 어떤 중요한 판가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수용할 것 같지는 않고 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 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금융권의 불안전 판매 나아가서 이런 사기 판매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텐데 자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우리 이인철 소장님이 전해주셨죠. 그 옵티머스 펀드도 지금 환매 중단 상태다. 예, 이런 상황인데 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대해서 지금 긴급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대해서 영업 전부 정지를 의결한 겁니다. 네. 투자자를 좀 보호하고 펀드 관리와 운영 공백을 좀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그래서 옵티머스 자산 운용은 오늘 12월 29일까지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펀드 자산의 어떤 배분과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일부만 허용되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모든 임원이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예금공사와 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요. 네.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판매 중인 이 운용 중인 펀드는 현재 46개, 설정 원금만 5,151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환매 중단된 규모만 1,000억 원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예, 예. 따라서 이게 이 전수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이 상당수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상태고
자, 이렇게 되니까 뭐 국내 유동자금이 1,100조 원인가요? 이게 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이 펀드로 좀 유입돼서 기업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좀 바람직한 건데 자꾸 이렇게 최근에 펀드 사고가 나서 이게 지금 불안하다. 펀드 투자 불안하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더 몰리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어제였죠. 내년 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의 최초 제시안이 나왔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노사 양측의 제시안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계는 시간당 10,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더 깎아서 한 2%대인가요? 이렇게 깎은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예.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가 인상된 10,000원을 시간당 10,000원을 주장하고 있고 예.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한 겁니다. 예. 노동계 입장은 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 특히나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올려야 되는 이 1인 가구, 그래야 생계비를 겨우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된 것도 고려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반면에 경영계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을 거론하면서 올해보다도 내년 최저임금은 좀 삭감돼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예. 어쨌든 이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는 7일 전원회의를 좀 미뤄서 다시 한번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라라고 요청을 받은 상황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고시 기간이 8월 5일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을 고려하게 되면 7월 중순 한 16일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달 8월 5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때가 고용노동부 고시일이니까.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뭐 앞으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 간극이 좁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또 2,500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서 지금 양측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양측이.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합의를 볼까 참 큰 난제로 보이는데 올해도 역시나 그 정부 안으로 결정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요.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해 보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저임금이 갑자기 이제 좀 약자와 약자의 대결로 구도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이 중재위원들도 좀 이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과거 지금 우리가 IMF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한 2%대 상승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낮았던 걸 감안하게 되면 한 자릿수 정도로 인상이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보면 시간당 한 9,000원 안팎에서 중재위원들이 중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9,000원 안팎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최저임금 협상할 때마다 나오는 게 그 업종별 차등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경영계에서는 이걸 상당히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이거는 일단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3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붙였는데요. 예. 노사 공익위원 27명 투표에 붙였는데 반대가 14표였습니다. 찬성이 11표, 기권이 2표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게 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경영대가 그동안 이제 업종별로 노동 강도가 생산성이 다 다르다. 그렇죠. 수익성이 제각각이니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니까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게 되면 이 업종 임금이 낮은 최저업종의 경우에는 낙인 효과가 붙을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업종별 빈부격차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면서 노동계가 반대를 해왔고 결국 내년에도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경영계 주장도 맞고 노동계 주장도 맞고.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내년에는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고, 자 부동산 얘기 잠깐만 좀 해볼까요? 정부에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값은 뭐 일부 지역은 폭등 수준이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청와대로 불려갔는데요. 네. 지금 6.17 대책위에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7 대책이 나온 지 2주가 지났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 집값은 월간 기준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네. 전세 매물은 크게 줄면서 전세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마이너스 0.09% 하락했던 서울의 집값이 6월 들어서 플러스 0.13%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저금리에다가 개발 호재들, 잠실, 그리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세 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시장은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발표 시기가 이제 6.17 대책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대책의 효과를 거론하기는 좀 이른다 하더라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입법이 좀 지연되는 법안들 또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매와 전세값이 동시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과연 22번째 대책에서 이 제재 카드 그리고 이제 추가 이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하는 카드 이런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3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지난주 6.25 70주년 추념식이 비가 흩날리는 가운데 밤에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연주된 애국가의 전주가 북한 국가 전주랑 비슷한 거 아니냐.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한 주 동안. 예.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이 뉴스 따라잡지 못한 분들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지난 6월 25일 그것도 밤에 있었던 70년 추념식, 그러니까 한국전쟁 70년 추념식에 네.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유해를 받아와서 거기다 태극기를 얹고 또 휘장을 얹고 하는 그런 장면들 정말 감동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 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모델을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난데없이 북한의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이 아니 애국가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앞부분이 북한에서 듣던 북한 애국가랑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의혹들을 마구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아하. 논란을 계속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고 이것을 또
일부 언론들에서 받아 썼어요. 예. 뭐 지금은 이제 해명이 나오면서 그런 논란을 부추기는 모습들은 좀 덜 보이고 있지만 아주 극히 일부의 언론들은 유튜버들이 진행한 대로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그것을 똑같이 악보로 옮겨 적어가지고 음도 똑같고 리듬도 똑같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 이거는 북한 애국가의 전주를 심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었죠. 예. 결론적으로요. 예.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 출처가 태영호 의원이었군요. 예,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김정은 사망설을 주장했었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시끌시끌했었는데. 예. 자, 이게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자, 6.25 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연주가 됐던 애국가의 도입부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그러시죠. 예. 예, 이게 그날 연주된 그 애국가의 전주 부분이었어요. 도입부였고. 예. 자, 이게 북한 국가 전주와 비슷하다 이런 주장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비슷한데요? 평론가님? 이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태영호 의원 주장 맞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편곡이나 클래식 음악을 좀 아는 분들은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웃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표현 방식을 팡파레 혹은 팡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팡파레. 지금 우리가 들은 게 팡파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팡파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예전에 의식이나 경고 등을 뭔가 신호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뿔피리로 뿡 하고 분다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발달된 형태에서 나팔 비슷한 걸로 해서 삐리리 하고 분다거나, 이래 왔던 거죠. 우리도 사실 이렇게 긴 나팔 형태로 해서, 군대가 진군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 이제 신호로, 이게 부는 장면들을 갖다 보신 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신호잖아요. 네. 신호인데 그 신호를 연상하게끔 음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팡파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이 신호의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브라스, 나팔 같은 걸 써서 동일한 리듬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신호처럼 느껴지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같은 음이죠. 빰, 빠바바밤, 빰빰빰빰 이렇게 하잖아요. 예. 같은 음으로 리듬을 다르게 해서 이게 리듬에 의해서 그게 경고도 될 수 있고 무슨 시계 시작도 될 수 있고 기상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기상 나팔 소리 그러면 그런 걸 흉내내 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팡파르를 샘플링을 한 겁니다. 그 팡파르의 샘플을 그냥 흔히 듣는 팡파르 중에 이런 게 사람들이 익숙하지? 그러면서 이 편곡한 사람이 갖고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똑같이 했다, 표절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게 북한 국가의 기본적인 멜로디나 그러니까 가사가 들어갈 때부터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팡파르를 그냥 샘플처럼 차용한 거고 우리도 샘플처럼 차용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건 애국가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에도 앞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팡파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처가 해명을 하면서 이번에 특히 행사가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이 함께 거행된다. 그러니까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로 연주될 필요가 있어서 논의를 하다가 참고하라고 영국 국가인 God Save the Queen 부분도 빵빠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그너 로엔그린에서도 이 빵빠르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1악장도 빵빠르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달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빵빠르를 좀 사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보훈처가 전달했고, 그리고 편곡자는 그걸 그대로
이제 그래? 그러면 좀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빵빠르.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빵빠르는 아마 그 한 2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노래방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빵빠레와 더불어서 지금 듣는 이 빵빠레, 같은 음으로 하는 빵빠레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얼마나 음악에 무지한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참 이것도 그냥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이 빵빠레가 그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가장 비슷한 거는 아마 가스 앱 투 퀸에서 사용됐던 그 앞부분이랑 유사하고 그리고 저 교향곡 4번 1악장도 비슷한데 거기는 3박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또 시비 걸어요. 야, 니네들이 참고로 했던 차이콥스키 교향곡은 3박자로 돼 있는데 왜 여기는 4박자냐?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3박자든 4박자든.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죠 지금 나오죠? 이게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에 나오는 팡파르인데 요거 3박자로 편곡이 돼 있지만 음계 똑같잖아요. 리듬 끊어쓰기가 똑같잖아요. 이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 이런 빵빠르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빵빠르를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 자체가 그 차이콥스키와 같은 러시아 음악가들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음악을 많이 원형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원래 음악 자체로 막 사람을 선동하고 뭐 이렇게 그 엄숙하게 짓누르고 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좋아했잖아요. 옛날 나치도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했는데 바그너도 이렇게 빵빠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 이제 떨쳐 일어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빵빠레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태영호 의원이 처음에 이걸 주장했을 때 이 음악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얼마나 좀 황당하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편곡을 한 이 그 예술가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예요. 이 편곡을 누가 했어요? 이때? 김바로 작곡가가 한 겁니다. 언론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요. 빵빠르는 기념식이나 운동 경기를 비롯해서 누구나 언젠가는 들었습직한 그런 패턴의 리듬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음악의 3요소를 갖다 우리가 리듬, 멜로디, 화음이라고 하잖아요. 코드. 그러니까 리듬과 멜로디와 코드예요. 지금 이 빵빠르는 음은 그냥 하나 짚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드를 전개하기 쉽게 그냥 하나를 짚고, 그러니까 음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그냥 리듬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드도 사실상 논할 수가 없고 어떤 또 이상한 음악가가 그 한 보수 언론에서 같은 코드를 썼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참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를 계속 눌렀다고 해서 그게 코드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논할 수 있을 만큼의 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살짝 화음이 들어간 코드는 이 지금 북한 애국가 전주의 코드와 달랐죠. 전문가들은 다 코드의 전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만 또 특정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듬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요. 이 작곡가는 직접 자기가 받은 영상이 성당에서 영국 국가를 연주하는 것이었는데 풀 오케스트라가 아닌 금관악기 중심의 전체적인 반주는 오르간만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르간 대신에 전체 구성을 금관악기로 해서 그 팡파르의 리듬에다가 뒷부분에 코드를 더해서 자연스럽게 전주로 옮겨가게 했다. 내가 만약에 북한 음악을 알았더라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똑같이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근데 나 북한 음악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히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숙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또 음악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너무 뻔하게 편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야. 너무나 흔히 쓰는 그 도입부를 가져다 써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엄숙하고 장중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쓴 이 도입부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참 우리 김성수 평론가 문화평론가님은
음악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또 조예가 깊으시고 김성수 TV를 보니까 막 노래도 하시고 뭐 그러대요 보니까. 노래도 아주 잘하시고. 자, 그럼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왜 이런 호들갑이 좀 이어지고 있나 이것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요. 예. 이제 음악을 잘 모르시는 태영호 영사 같은 사람이 태영호 의원이 되어서 예. 이제 이거 나 TV에서 많이 들었던 음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죠. 문제는 예. 그것을 받아 적고 의혹을 부풀리는 언론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보훈처에 전화 한 번만 걸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물론 기자들도 음악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뭐 음악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작곡가 뭐 이런 그 편곡을 했던 사람한테 해명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맞네요. 예, 편곡가한테 전화만 해봤어도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기사화할 그런 그 이슈 그 거리도 안 되는 밸류가 거죠. 없는 뭐. 거죠. 예, 기사의 예. 밸류가 예. 뉴스 밸류가. 예. 그래서 이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영호 의원을 좀 공격을 했거든요. 가짜 뉴스와 그래요. 색깔론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솔직히 태영호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유튜버들, 우익 유튜버들과 이 언론들이 이걸 받아 적어서 일파만파 의혹을 키우면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사실 국가보훈처가 해명을 하는데 이런 의미심장한 대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국가보훈처는 예. 북한의 국가를 접해본 적 없기 때문에 리허설 시에도 그게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또 그게 북한 해명을 국가라고 들리는 사람은 북한 국가를 익숙히 들어왔던 사람이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을 그냥 다 공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제가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이번 추념식을 보면서 하나 좀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네. 또 하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배경이 됐던 비행기가 실제 유해 송환을 했던 비행기가 아닌 다른 비행기다. 국민들을 속였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죠. 말도 안 예. 되는 것이 유해 송환을 한 비행기라면 당연히 예. 비행기 점검도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도 해야 되고 바로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해 송환했던 비행기를 전날 도착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예, 행사하려면 며칠 동안 연습하고 거기서 리허설하고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방역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행사 있으려면은 당연히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이거를 왜 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의식에 사용하는 어떤 그 행사에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소품이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되고 만들어져야 마땅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도 시비거리가 된다면 도대체 그 다양한 그 창의적인 의식에 대한 고민들을 네.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좀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기온이 좀 크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기온도 올라있고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도 높은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소나기 내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비가 내린다면 적게는 5mm, 많게는 40mm 오늘 밤에 수치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라 야외 활동이나 여러모로 계획 세우시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요. 주말까지는 장맛비가 쉬어가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별다른 비 예보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고요.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말까지 길게 또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상주, 예천이 아침이 18도, 한낮에 25도 나와 있고요. 영주, 봉화, 문경, 의성이 17도에서 24도 분포, 청송, 영양이 16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높은 24도, 체감온도 24도, 습도는 63%입니다. 날씨였습니다.